안녕하세요. 북스형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세도 정치기 때의 천주교 박해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푸셈 5권에 이제 425페이지 내용을 볼게요. 자, 여기 세도 정권의 척사 정책을 보겠습니다. 자, 순조를 대신에 수렴청을 한 정승왕후 벽파 정권은 이렇게 있는데, 자, 순조는 이제 어릴 때 왕위가 됐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성인이 될 때까지 누가 이제 정치를 했냐면 영조의 부인, 아, 그러니까 이제 그 대왕 대비죠. 이 정승왕후가 이제 집권을 해가지고 했는데, 이쪽이 벽파와 관련돼 있죠. 그래서 이제 벽파 때는 이제 순조 초창기 때인데, 이때는 척사 정책, 그러니까 이때 척사 정책은 기독교 탄압 정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벽파 정권은 정조 때 강경한 척사책을 이제 주장을 세우겠다. 자, 벽파는 집권하자마자 정조의 사도세자의 추앙 시도를 호응했다. 추앙 시도라는 것은 이제 사도세자들 이제 왕으로 추종하자는 거예요. 조선시대 때는 이제 그 왕의 아버지는 대부분 왕이었잖아요. 근데 왕의 아버지 중에 왕이 아닌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갖고 이제 왕이 되고 나서 자기 아버지를 이제 추종하는, 왕으로 추종하는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두 번 있었죠. 첫 번째가 인제 뭐냐면 그 성종 때죠. 성종은 그 전대 예조는 이제 예종 때죠. 예종은 이제 자기 그 뭐냐면 작은 아버지고, 그 의경세자라고 해 갖고 이제 그 세조의 첫 번째 아들이 일찍 죽었기 때문에 예종이 됐잖아요, 둘째 아들이. 그다음에 다시 그 의경세자의 두 번째 아들이었던 자을사군이 성종이 됐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를 추대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인제 나중에 덕종으로 이 추대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인제 인조반정 일으켜서 인조 때 인조의 아버지는 정원군이셨죠.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를 이제 원종으로 추종을 했죠. 예. 그래서 마찬가지로 정조도 사도세자를 왕으로 인제 뭐냐면 추앙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물론 안 됐긴 했지만, 그래서 이제 호응했던 노론이나 소론, 남인세력과 여기 인제 이들 세력들이 시파 세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파. 보통 벽파는 노론색들이 많았지만 시파는 노론도 있고 소론도 있고 남인색도 있죠. 자, 그 배후에 직묵한 은원군과 홍남인. 은원군은 인제 어떤 사이냐면 그 사도세자 아들, 그러니까 그 보면 이제 사도세자가 해금공 홍씨하고 낳아서 아들이 이제 그 정조고, 그 뭐냐면 정조의 이복 동생이 있어요. 후궁하고 낳은 아들. 그래서 은원군, 은신군 이렇게 했는데, 은원군의 이제 손자가 철종이 되는 거죠. 네, 철종. 자, 하여튼 이 은원군과 홍남인 등 왕실 측이 인사를 제거하려고 했다. 그런데 실제로의 남인의 경우에 충원 세력들의 핵심으로서 영조의 이모의를 변경하는 시도했을 뿐만 아니라 아울러 국가의 금화는 사학과 연관되어 있는 문제가 되었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여기 남인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인제 천주교에 대해서 호의적인 세력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거. 본인도 천주교고 부속 천주교를 믿진 않아도 호의적인 세력도 많았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남인이 전부 다 천주교에 대해 옹호하는 그런 세력들은 아니지만 그렇다는, 일부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인제 이 남인들이 이제 천주교에 연관된 사람들이 많다니까 이게 문제가 됐던 거야. 그러니까 순조 1 년에 벽두에 정승왕후는 사학을 언급하고 유의치지 않는 자에게 반역죄를 적용할 것이며 오가작통을 철저하게 이제 실시해서 신자를 색출하라고 명했다. 원래 이 오가작통은 이제 오를 하나 묶어 가지고 일종의 인제 뭐냐면 건농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거야, 이게 원래. 예. 건농. 예. 근데 이제 나중에 이게 변질됐죠. 바뀌면서 시대에 따라 바뀌는데, 나중에는 인제 뭐 세금을 부과하는 그 방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인제 요때는 인제 천주교를 인제 색출하는 방법으로 한 거야. 그래서 일종의 연대 책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신자들을 색출하며 명했다. 자, 정조와 달리 이제 사학세가 엄히 단죄했던 선언이다. 그래서 정조 같은 경우 앞에서 이제 얘기한 것처럼 사학들을 탄압은 하더라도 이게 이제 적극적이지 않았어요. 이게 소극적이었고, 언어적 성리학적인 어떤 가치가 이제 확립되면 저절로 없어질 거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정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탄압을 하더라도 박해를 하더라도 그 당사자만 이제 박해를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거는 달랐죠. 요건 남인세력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거기에 같이 관련돼 있는 사람들 대규모 다 탄압한 거야. 그래서 요게 인제 신유박해는, 이게 이제 순조 때 일어난 게 신유박해죠. 단순히 천주교 박해가 뿐만 아니라 이 벽파가 시파를 공격해서
이 당시 이제 시파 중에 천주교 세력들이 많으니까 천주를 믿는 사람이 그걸 이용해서 시파 전체를 탄압하는 목적은 어떤 정치적 목적이 있었다라고 이제 염두에 두시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하여튼 이 벽파 정권은 정치적 목적을 띠면서 체제국 남인과 연관되어 있는 서학생들을 척사의 명분으로 이제 처벌하면서 사혹을 일으켰다. 이게 이제 신유박해죠. 그 결과 그 당시 천주교 신앙을 고수하려고 했거나 핵심 지도층 활동했던 정약종, 최필공, 홍남인, 이승훈이 처형되었고요. 자, 권철식, 이가영 신문도중에 옥사했고 배교를 이제 분명했던 정약전, 정약성제는 유배됐다. 아까 이제 이 정약용전과 이제 정약용은 이게 믿었는지 안 믿는지 아직까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여기에서는 믿었다고 이제 보고 나중에 배교했는데 이 사람들이 천주교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인 였죠. 그래서 그 앞에서 보유론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천주교를 인식했고 여기에서 이제 좀 약간 더 빠진 사람이 신앙을 좀 받아들였던 거죠. 그래서 요 단계 뭐 신앙 단계는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못 했지만 보유도 단계에서 이제 약간 이렇게 인제 했던 건데 나중에 인제 신해 박해 때 진사 사건 때 인제 여기 뭐 신주 안 모시고 하니까 보유자 중에 인제 많이 인제 뭐냐면 그 빠져나갔죠, 얘네들. 그렇지만 인제 하여튼 이 정약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 사상에 이런 천주교 신앙 관련된 논리들을 좀 많이 반영을 했어요. 하여튼 그 당시에 하여튼 배교를 했든 아니면 뭐 그게 오해를 받았든 간에 이 형제들도 뭐냐면 유배를 했죠. 예. 그래서 인제 이때 유배당하고 나서 많은 책을 썼잖아요. 정약전 같은 경우에는 자선어볼 썼고 흑성도 유배됐죠. 정약용은 강제해 갖고 인제 여유당 전서 같은 이제 막단 책들을 저술을 했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뭐냐면 불행한 일이지만 우리 민족사 이 시대의 역사를 볼 때는 상당히 유용한 시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신유사옥은 순조 초반에 한국과 결부되어 진행된 정치 목적에서 시작된 것이다. 그런데 미리국하여 이제 체포령이 내렸던 주문모 신부들, 이 중국인이죠. 그래서 순조 1년에 3월에 자수한 걸 계기로 사회 성격이 달라지고 있었다. 자, 이 사건은 천주교도가 외국 세력과 연관되어 의심을 입증한 거다. 그래서 이후부터는 이 천주교가 외국 세력을 끌어들여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좀 그러니까 천주교 세력들이 외국 세력을 끌어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뭐냐면 쳐들어온다. 그런 인식이 이제 있었던 것 같아. 자, 그래서 있으면 이미 처벌되었던 사람들까지 포함하여 그에 연관된 그 새로운 인물들에 대한 엄한 조사가 다시 이어졌다. 그 결과 이제 은원군의 이제 부인 송씨가 주문물을 숨겨주고 영세까지 받은 사실이 드러나 처형됐고 그 파장의 결과 은원군과 홍남이가 에게 미쳤으니 벽파는 사교를 비호한 죄를 물어 이들을 처형했다. 그래서 이제 음원군과 홍남이는 천주교 신자의 증거가 없었으나 이는 정주에게 누적된 정치적 사유로 처형된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인제 있고요. 예. 그래서 은원군이 인제 그 처형되고 나서 그의 아들이 그 강화도로 간 것 같아요. 그때 그 정계대원군하고 나중에 추종된 사람인데 정계대원군의 아들이 인제 뭐냐면 철종이죠. 철종이 인제 강화군으로 갔던 것이 자기 할아버지하고 인제 연관된 것 같아요, 이게. 예. 자, 그래서 이후의 사건도 더 확대되었다. 전라도 천주교 핵심 지도자였던 유한건과 유관건 형제는 서양의 큰 선박을 청하여 한바탕 결파를 낸다는 그 모의가 드러났고 이제 사건은 풍속을 어지럽히는 사학의 문제가 아니라 반영 모의로 이제 전환되었다. 그리고 이제 걸개에는 이제 좀 있다가 항사용 백서 사건이 나죠. 예. 항사용이 중국 황제가 교황 등 외세의 힘으로 조선의 신앙의 자유를 강제하도록 요청한 백서를 작성해서 국경의 구배와 주교에게 전달하는 체포한 사건이 있었다. 이렇게 있는데 자, 그래서 유아골 형제의 모의가 시행된 게 있음을 알려줬다. 자, 이런 사건은 들은 천주교 내 외세와 결태가 정교의 자를 쟁취함으로써 정부의 사학을 탄압을 무력화하는 강경파가 실시한다는 의미한다. 자, 이들은 서양의 큰 선박의 한 척의 위력이 조선의 100척의 이상의 위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서양의 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철갑선, 기선이었죠. 우리는 목선이었고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됐고 그다음에 인제 그것이 입증된 것이 아편 전쟁이었죠. 아편 전쟁 때 중국의 목선 가지고 도저히 인제 서양의 기선을 이제 이런 철갑선을 인제 상대 증기선 하고 싸움이 안 됐잖아요. 예. 자, 조선 정부가 대박 청래 사건을 한경도 팽령 평 한경도 아니 한경도란다. 그 조선 정부가 대박 청래 사건을 한건적과 백령도도 같은 번란 세력의 진압 차원에서 대응한 것이다. 아마 이제 대박 청래 사건이라는 것은 이제 앞에 있는 내용 같아요, 여기. 예.
그래 갖고 이제 항상 백서 사건이라든지 뭐 이런 사건들 관련된 내용인데, 그리고 여기 요 앞에 있는 내용 같은데, 큰 선박을 이용해서 한바탕 결판을 내자. 그러니까 항상 백선 사건 그 이전에 있는 내용을 이걸 관련돼서 얘기한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인제 요렇게 내용을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걸 계속 읽어 보겠습니다. 자, 신유석 목사는 정치적 문제도 있었지만 유한검 형제와 항상에 인해서 국가 권력에 대한 도전 문제가 본질로 부각되었다. 이는 보유도에 입각한 서양 서학 수용자의 입지를 허물투여 드는 데 반해서 세도 정권의 천주교 탄압의 정당성을 보여줬다. 보유론자인 정영이 배교를 분명히 하면서 조카 사이였던 항상을 역적으로 증오한 것은 이 때문이다. 자, 그래서 신윤사후 이후 천주교 세력들 역시 유한근과 항사형의 행위가 반역, 개변임을 인정하면서 온건한 방식으로 신앙을 자유 얻는 데 주력했다. 그러나 온건한 천주교도 역시 국법을 어기는 자를 감수하면서 서양 신분을 입국시켜 신앙의 자유를 획득하는 데 주력하고 있었다. 한편 천주교들 가운데 명문 사대부들이 거의 없고 하층 사족이나, 여기는 잔반 계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거 중소층이야. 예, 중인을 포함한 평민의 서민이나 부녀자들 신도의 주중을 이뤘다. 자, 이들의 관심은 헌세 혹은 내세의 구국을 약속한 천주교 신앙의 자유를 얻는 것이었지, 서구의 과학이나 이용생 기술을 통한 국가 현실 혁신 등 사학 본래의 문제와 인식과 거리가 멀었다.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서학이 할 때 이게 서학 안에는 다양한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는 서학을 이제 서양의 종교라는 의미에서 이제 그러니까 서학을 기독교라는 의미에서 이제 받아들였고, 어 이죠. 그 기독교 사상 이렇게 이제 했고, 기는 이제 뭐냐면 주로 이제 물질적인 기술적인 측면, 과학적인 측면에서 인제 했는데, 요게 인제 좀 문제가 됐던 거죠. 요게 뭐 그냥 수용할 수 있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특히 기독교 관련된 문제인데, 기독교를 인제 처음에는 사상적인 측면에서 받아들였다고 했죠. 이게 이제 보유론이에요, 보유론. 그래서 그다음에 상강 오류 부족한 걸 채워 나가는 그런 식으로 해 갖고 인제 했고, 뭐 천주시가 그런 논리인데, 그중에 더 나간 것이 이제 신앙이죠. 신앙 형태고, 여기에서 요 단계에서 남인들이 인제 좀 많이 이렇게 있죠, 요 단계에 있는 거. 근데 요쪽에서 있는데, 이 보유도는 측면에서 인제 신앙 측면에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요거는 이제 지식인들이고, 대부분은 이제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이걸 이제 보유론이 아니라 그냥 신앙 차원에서 받아들인 거야, 요구보다. 그래서 얘네들은 좀 남인이 아니라 주로 잔반, 그다음에 중인, 서민들이죠. 그러니까 얘네들 입장 볼 때는 얘네 여기는 관심이 없는 거야. 얘네들은 이제 여기와 요쪽에 관심이 있죠. 남인들은 뭐 기술 같은 것들. 근데 얘네들은 요거하고 관심이 없고 여기에 관심이, 그냥 믿는 거. 그게 사상이나 기술 이런 건 관심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주로 앞에서 얘기한 이제 뭐냐 심해사업 신해박해나 신유사 박해를 등등 해 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요론 측면 맥이 끊어졌어요. 이거 이제 여기에서 인제 부과했는데, 요쪽은 얘네들은 요거하고는 관련 없이 그냥 믿는 거예요. 예. 서학이라는 테두리를 단순히 기독교 신앙 차원에서만 받아들여서 믿고, 뭐 기술이라든지 사상적인 보유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부터 인제 뭐냐면 쭉 이어갔다. 그래서 신유 박해 이후부터는 요쪽 계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기독교 박해 역사가. 다시 이제 들어가서, 그래서 이들은 이제 뭐냐면 서구의 과학이나 이용세 같은 기술 도입에 대한 국가 혁신에 대한 사업 본래 문제 인식과 멀어졌다. 자, 이런 외국인 신부들과 역시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제 그 신유 사후 이후에 천주교 신부들은 불법을 간수하고 외국인 신부들을 영입했는데, 우리나라가 좀 특이하게 외국인 신부들이 와 가지고 천주교를 전파한 게 아니라 먼저 자생적으로 천주교가 받아들이고 나서, 그리고 외국인 신분들을 이제 데리고 온 거죠. 예. 자, 이에 따라 순조 때부터 철종 때 거쳐 많은 서양 신부들이 해상 혹은 국경을 불법으로 넘어와 조선에 잠행해서 신자들일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 사례들이 쭉 나오죠. 순조 때 이후에 조선의 대목구라는 파리 그 외방 선교사가 전담하였기 때문에 아마 이게 교구의 일종인 것 같아. 여기 그러니까 중국 교구가 있고, 요게 대자니까 이제 대신하다는 거야. 중국 교구에 인제 뭐냐면 대신해, 그러니까 이렇게 중국 교구가 있고 요쪽에 대자가 있으니까 이제 대신하다는 의미에서 중국 교구가 있고, 그 밑에 작은 이제 뭐냐면 그 밑에 말단 조직으로서 대목구를 뒀나 봐요. 예. 자, 하여튼 파리 외방 선교사가 전담했기 때문에 프랑스 신부들이 조선에 잠입했다. 자, 이들은 대부분 근대화의 병방이었던
농촌 지역 평민 출신으로서 각 신분 석품을 그러니까 신분 석품을 받아 종교적 열정을 가득 찼지만 여러 가지 모든 미숙한 20대 후의 나이에다가 물질적 발전만 추구하는 근대의 반감을 가지면서 서구 문명의 우월주의에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었다. 자, 이들의 선교의 경험이 풍부하고 현지 문명 존중할 뿐만 아니라 기족적 인문교육과 선진과학, 근대과학 기술을 겸비했던 예수의 선비 소속의 신부들과 여러모로 달렸다니까. 그러니까 아담 쉘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사람들하고는 달랐다는 거예요. 이들은 신앙심만 높을 뿐이지 인제 뭐 여러 가지 기술이라든지 과학 기술이나 지식 같은 걸 경비하지 못하는 그냥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천주교들은 이제 서해안 혹은 지방의 두메 상권 마을에 폐쇄적인 공동체에 이르며 신도수를 점차 회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국법이 금하는 사교를 믿고 불법 입국한 외국인들 신분을 비유하는 불법에 노출되어 있었다. 집권국가 행정력을 갖추었던 조선 관리들은 그 당시 이제 오가 작동법, 예. 그래서 이제 앞에 얘기했죠. 이 오가 작동죄는 원래는 이제 천주교를 탄압하기 위해서 만든 그 제도는 아니에요. 건농이라든지 뭐 세금을 걷고 군역을 이제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19 세기 들어가면 천주교 탄압에 이용했죠, 이거를. 그래서 이제 통해 이들의 동향을 소상히 이제 파악하고 있었다. 그래서 순조 때 이후 척산 정책은 현종 때 엄하게 철종 때 느슨하게 시행한 등 차이는 있지만 세도 당국자들에 의지에 따라 언제든 탄압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인제 있고 현종 때 이제 프랑스 신분이었던 엘베른과 쌍스탱 등등이 예 이들이 영입한 주도한 정화상들을 처형하는 기해 사업도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또 조선인의 최초의 신부 김대건을 처형 병호 사업이 있었어요. 요 기해 사업하고 이제 병호 사업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이 병호 사업은 잘 알려지지 않지만 예전에 한번 기출문에 나왔어요. 예 요게. 그래 갖고 요거 좀 기억을 해 두세요. 요거 병호 사업. 음. 자, 그래서 인제 기해사옥은 신유사옥 이후에 괴멸된 천주교 조직이 프랑스 신부 연입으로 다시 회복하는 양상을 보이자 후양 조씨 세도가들이 강경한 탄압을 펼쳤던 사건이다. 대개 이제 천주교 박해를 했던 가문들은 벽화 가문이에요. 시파가 인제 뭐냐면 집권할 때는 좀 약간 잠잠해졌다가 이 벽파들이 집권할 때는 인제 뭐냐면 이렇게 탄압을 해요. 그래서 현종 때는 이제 풍양 조씨 세력들이 좀 강했잖아요. 그래서 인제 그런 것들이 뭐 기회 사옥이라든지 병호 사옥 이런 것들이 일어났던 거고 그래서 병호 사옥은 프랑스 군한 세척이 그 서해 당도하여 기해 사업 당시에 프랑스 성직자 처형의 책임을 묻자 마치 서양 신부 영입을 도모하다 체포된 김대건 신부가 등을 외국과 내통한 죄로 처형한 사건이다. 알겠죠? 자, 그다음에 고종 때로 넘어갈게요. 자, 고종 때 베르네, 다부릉 등 9 명의 프랑스 신부와 남종상과 홍군중이 처형을 시작으로 수년간장의 병인 사고 때 이건 알려져 있고 요게 인제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죠. 이것 때문에 인제 일어난 것이 병인 양위죠. 자, 그래서 인제 발생하였다. 그래서 이제 병인 사고와 병인 양화와 관련된 내용을 제가 근현대사 그 강독 시간 때 좀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오페라터 도굴 사건도 일어났죠. 요거는 이제 근현대사 부분이니까 넘어가고 대원군의 이제 병인 그 박해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요거는 구한말 관련된 내용이니까 이렇게 넘어가서 이제 각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부분은. 예. 자, 요게 이제 있고 이제 다시 넘어가서 이제 한국 통론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천주교 관련된 내용은 여기까지 해서 이제 좀 끝나기도 하고 동학 발생 관련된 내용 볼게요. 동학 발생 관련된 이 동학은 뭐하고 같이 많이 나오냐면 동학 농민운동하고 같이 나오죠. 여기에서 이제 근현대사 관련돼서 문제가 좀 나와요. 그래서 임용에서 인제 동학 자체의 어떤 이제 발생 과정이나 그다음에 인제 동학 교류와 관련된 내용보다는 동학 농민운동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공부하실 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는 그냥 한번 그냥 훑어가는 식으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조선 후기 때 이제 사상계의 혼란 속에 나타난 또 하나의 움직임은 동학의 발생과 유행이다. 동학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서학의 반단, 천주의 반대한다는 의미에서 동학이라는 명칭이 생겼잖아요. 자, 동학은 매우 강력한 민족주의 강렬한 민족주의 사상을 성격을 가진 종교로서 철종 때 경주 지방에 몰락 양반했던 체제호가 창시한 이후 주 지방의 농민층 중심으로 전국을 퍼졌다. 우리가 이제 동학하면 동학 농민운동만 연상해서
이게 전라도에서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요거는 경상도에서 만들어진 종교야. 예. 그래서 인제 최재우가 만들고 최시영이 널리 유포한 종교죠. 즉 당시 인제 서양 제국주의 침략 위협과 천주교 유포 등 대외적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최재우는 양반사의 유교 사상을 극복하고 서양 열강의 정신적 배경인 천주교에 대항하기 위해서 유불선에 인제 상교를 융합한 새로운 종교를 개창했던 것이다. 자, 이런 동학이라는 명칭 자체가 서학 즉 천주교에 대항한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것이다. 또한 동학은 윤리적이고 초세속적인 종교였다. 우선 그 교리는 당시의 민심을 반영하여 "인심이 꼭 천심이다." 이게 이제 인내천이죠. 자, 인내천 사상을 기본했는데 이는 동양의 정통적인 어떤 경천 사상과 밀접하게 관련 있고, 경천이라는 것을 하늘을 숭배한다는 건데 천의 의미는 제 생각에 그러니까 성리학에서 말하는 천의 의미는 것이 아니라 그 고대 유학에서 말한 상제인 것 같아 제 생각에. 그거가 밀접하게 이제 관련돼서 보시면 될 것 같아. 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하여튼 그 가운데 특히 운수관으로 표현되는 천운수관론과 인도가 천도에 합치되는 도동론의 핵심이 있다. 제가 이제 이거는 설명을 못 드리겠어요. 이거 너무 어려워서 제가. 예. 자 하여튼 따라서 천운에는 순종과 천도의 합치를 통해서 모든 인간은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이른 전에서 일제 신분과 계급을 떠난 평등 사상을 주장했다. 예, 동학이 주로 농민 등 핍박받던 이제 피지배층 사이에 열렬히 신봉된 건 이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일반 농민들은 종교로서의 이러한 윤리적 측면보다는 현실 구복적인 이익을 갈구했다. 그러니까 이 동학 같은 경우에 보면 귀신을 숭배하는 사상이 있어요. 이 기를 기로 해석해 갖고 귀신 숭배가 있고, 그리고 이 귀신과 관련돼서 부족 같은 걸 갖다 많이 붙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측면에서 이제 뭐냐면 숭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동학은 질병의 치료, 기흉에 대한 예언 등은 당시 유행했던 그 당시 민간 신앙 요소를 흡수했다. 자, 이와 같이 동학은 인내천의 윤리 사상과 현실 굴복적인 성격을 모두 갖추고 있었는데 이 가운데 전자는 잠만든 지식층이 의식한 것이고 후자는 무지한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으니 경쟁 역시 이것도 이제 분리해서 주로 이제 전자와 관련된 일반 지식인들 대상한 동경대장가 이런 한문으로 구성돼 있죠. 그다음에 구복적인 어떤 것들을 이제 강조한 한글로 적혀 있는 용당 구사 두 가지로 갖추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두 사상을 융합시켜 하나의 논리로 체계시킨 매개체가 바로 귀신관이다라는 거죠. 귀신은 정통적인 경총 사상과 연결된 동시에 또 민간 신앙에서 정되었던 관념적 실체로서 우주 만물의 성세나 사천의 변화 등 모두 귀신의 조화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래서 동학에서는 이 귀신을 기도 파악함으로써 주저하게 기처학과 접합할 수 있었으며 이런 기본 구조를 바탕으로 불교, 도교, 신비적 요소와 천주교 형식까지 강범위하게 용해된 거지. 그러니까 천주교를 반대했지만 천주교에 또 받아들일 건 또 받아들였어요. 예. 그래서 인제 이 동학은 이러한 그 교리를 바탕으로 보고관민과 그다음에 재병 장생 이게 이게 인데, 자 보고관민은 나라를 안정화시키고 그러니까 나라를 보호하고 보존하고 백성들을 안정화시킨다는 거죠. 예. 그리고 재병 장생은 인제 뭐냐면 병자인가 질인가 하여튼 인데 제가 정확히 지키면 되는데 하여튼 제자가 구축할 때 제거할 때 쟁이잖아요. 그러니까 병이나 질병을 없애고 오래 산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청하면서 그 뭐냐면 그게 질이겠다 질. 예. 제가 나중에 찾아서 다시 이게 한자를 제가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자 하여튼 제청하면서 급속히 보급되어 3년 만에 경주를 의시한 경상도 일대에 확산되었다는 거죠. 주로 몰락 양반과 수많은 농민들이 이에 가담했는데 교단에는 각 지부에 접소를 두고요. 이를 조직하게 됐다. 이게 이제 뭐라고 이제 하냐면 포접제라고 해요, 포접제. 그래서 이제 앞에 이제 그 이상 최재훈은 이미 이때는 이제 뭐냐면 이렇게 있고요. 하여튼 포접제인데 이 포접제가 이제 통해서 동학교도들이 이제 조직화됐다는 거죠. 자, 이와 같은 이제 동학의 교세가 번창에 따라 정부에서 이들 사교도 규정하고 금하기 시작해요. 1863 년에 교조 최재우가 혹세무민이라는 제목으로 체포하고 이를 처형했는데, 최재우가 이제 처형되고 나서 이 포접제를 이용해서 교단을 이제 학대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최재우의 몸종이었던 누구냐면 최시유가 있어요. 잠깐만요.
최시호가 이제 그걸 확대 발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사람은 뭐냐면 약간 이제 글을 잘 몰라요. 최재호는 그래도 잔반 출신으로서 지식인들 만해서 이 사람은 글도 잘 모르고 좀 약간 글 모른다니까 한문을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약간 교육은 잘 받지 못했지만 동학교들을 확대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어요. 이 포줍제를 통해서 동학교를 확대시키는 데 큰 역할을 수행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여튼 더욱이 대원군 집권기에 행해진 서원철폐와 천주의 박해는 동학의 교세 확정에 유리한 정치적 조건이 되었으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서원이라든지 천주교인데, 천주교는 어차피 동학에 반대했던 애들이니까 이제 얘들이 박해받으면 뭔가 종교에 위탁할 수 있는 사람이 다 동학으로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다음에 서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학이 반유교적이고, 또 이제 그 지역에 이제 영향력을 행사했던 게 서원인데, 서원이 많이 없어지면 그 빈자리를 동학이 쉽게 파고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동학에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거죠. 원래 동학은 경상도에도 출발한 종교지만 후에 인제 뭐냐면 충청도, 전라도 같은 주로 3단 지역까지 널리 확대됐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조직들은 그 조직은 이 포집지를 바탕한 그 조직들은 뭐냐면 1894 년에 일어난 동학혁명 운동의 전개에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 동학은 인제 그 당시 교주인 최재우부터 시작해서 그 당시 이제 2대 교주였던 최시영이 이제 했고요. 그리고 인제 하면서 나중에 동학농민운동으로 발전했는데, 요런 것도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인제 제가 헷갈렸던 이제 단어인데, 이게 질자인지 병자인지 생각했는데 재병장생이더라고요, 이렇게 찾아보니까. 예. 그래서 "병을 제거하고 오래 살도록 한다."라는 약간 부격신학적인 요소가 좀 들어간 것 같아요, 요게. 예. 자, 그런 것도 인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동화 관련된 내용은 인제 어디냐면 시민왕국사 관련된 내용만 좀 찾아볼게요. 예. 시민왕국사 50 페이지, 50 페이지인가? 509 페이지, 509 페이지 볼게요. 자, 동학의 발상과 성장을 보겠습니다. 19세기 때 세도 정치와 삼정의 문란은 조선 민중에게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가져왔다. 자, 여기에 이제 대응하는 방식에서 밀란과 같은 적극적인 저항뿐만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을 전망하려는 치열한 사상적 모색도 존재하였다. 자, 그래서 이제 동학은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서 19세기 중엽에 출현해 19세기 말에 가장 뚜렷한 발자취를 남긴 사상 운동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동학 창시자는 경주 출신의 최재우다. 그는 유학자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재간의 소생이라는 한계와 화재로 전 재산을 잃은 고통을 겪은 뒤 21세부터 인제 뭐냐면 장사꾼에 따라서 전국을 떠든 신세였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반 잔반 출신인데, 이 사람이 인제 뭐냐면 또 재간의 소생이라고 해요. 제가 알기로는 유학자, 이게 누군지 친정 아버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름은 모르겠는데, 친정 아버지가 60 정도인가 50 정도의 그 30대 가부를 얻어 가지고 낳은 아들이라고 인제 하고 있거든요. 예. 자, 하여튼 그래서 어차피 이 사람은 과거 시험을 못 봤어요, 재간의 소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제 장사를 좀 했고, 그 10 년간 지속된 떠돌이 생활이 최재욱이 민중의 삶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계기였다고 추정되었다. 그러다 1855년 아내의 고향인 울산에 첫 번째 신비한 체험을 했고, 그다음 1860 년에 고향인 경주에서 그 당시 결정적인 종교 체험을 했다. 1년 동안 자기 성찰의 시간을 보낸 최재우는 1861 년에 부터 포교를 시작했다. 자신의 체험과 성찰을 바탕으로 동학의 정체성을 담은 시천주의 사상을 정리했다. 시천주는 모든 하는 모든 사람 속에는 하느님이 모셔져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거룩한 존재라는 의미로 동학의 사상의 정체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약간 신비주의적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있고, 자, 시천주의 사상과 더불어 동학의 핵심을 내용을 이룬 것은 개벽 사상이다. 그래서 그 당시 최재우는 다시 개벽의 시기가 도래했다는 선언을 통해 큰 병역과 함께 새로운 세상이 도래할 것을 할 것은 메시지를 전했다. 동학이 조선 민중에게 이제 급속도로 전파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이런 개벽 사상을 이제 볼 수 있다. 민중에게 개벽은 곧 좋은 시절에 도래한다는 의미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최재호는 접이라는 교단 조직을 통해서 교세를 확장 관리했는데, 교세가 늘어날수록
그 지배층의 탄압과 핍박도 심해졌고 결국에는 이제 최재우는 1863 년에 64 년이죠. 대구에서 참수됐고 최시영이 인제 뒤를 이어서 동학을 이끌었다. 그는 인제 뭐냐면 경상북도와 강원도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최재우 사후에 몰락한 교단을 완벽히 복구했고요. 그래서 이 사람 때 인제 뭐냐면 교단이 확장돼 나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한 시천주사 사상을 이제 발전시켜 하느님이 사뿐만 아니라 사문에도 내재했으며 사물 역시 공경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의 천지부모 사상은 이렇게 만들어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특히 그는 최재우가 남긴 경전인 동경대장과 호교가습지 용덕유수를 1880년대 간행됐는데 동경대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그 지식인들 중심이고 요 용덕유사는 그 뭐예요? 민중들 중심이라 했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좀 고상한 이론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여기는 좀 민간을 위한 어떤 그 구복신앙 같은 것들이 담겨져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1880 년대 간행한 이제 그 보급함으로써 동학을 명실상부한 민중의 종교로 성장한 장본이기도 했다. 그래서 1880 년대 중반 무렵에 동학은 경상북도와 강원도 산간지방을 벗어나 충청도와 전라도 평야지대까지 진출하면서 교세가 급속히 확장되었다. 자, 이 시기는 청과 일본의 침탈로 인해서 모순이 가중되면서 민중의 삶이 더욱 피폐해지던 시기고 변화를 받던 민중은 동학조직에 대거 참여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봉준 같은 사람도 처음부터 이 사람이 이제 이너서클 그 안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 조직부를 지도부를 구성했던 건 아니고 실제 뭐냐면 동학농민운동을 일어나기 한 몇 년 전인가 몇 개월 전인가 가담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신생 그 말단 조직의 이제 수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동학교도들이 일어나니까 이들 중심으로 정봉주 중심으로 일어나니까 저기 송경이나 뭐 이런 사람들 최시영 입장으로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디 그 말단 조직원들이 자기 명령을 안 듣고 반란을 일으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일어나니까 이들을 이제 토벌하려고 했던 거죠. 예. 뭐 하여튼 이렇게 있고 자 그래서 이제 동학 관련된 내용은 이제 있고요. 동학 관련된 내용은 제가 정근대 시대 때 이제 근현대 강독할 때 그 부분을 좀 했고요. 뒤에 이제 좀 이거 끝나고 나서 시민왕국사 관련된 내용 할 거거든요 또. 예. 그래서 요때 다시 또 한번 더 얘기를 해 보기로 하죠. 예. 자 그다음에 인제 여기 보고 이제 세도정치 때 이제 어떤 밀랑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음. 세도정치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다시 이제 한국 통일에 들어가서 숙종과 경종 때 나타나기 시작한 일당 전제와 추세와 극렬한 전쟁 등 분당 정치의 말패적 형상은 영종조 때 탕평제카, 강력한 왕권 안에서 일단 억제되었지만 그 근본적인 해결책이 제시된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종주의 뒤를 이은 순조, 현종, 철종의 어린 나이를 지기하면서 왕권이 약화되니까 정치적 파탄이 더욱 촉진되어 외척의 정권을 독단하는 세도 정치가 있었다. 그래서 인제 앞에 평당적인 일당 정치를 넘어서 일문 정치를 하죠. 예전에는 노론이 독재를 했지만 인제는 노론을 인제 해서 그 노론 가문 중에 몇 개 가문들이 모여 가지고 일문 독재를 하는 거야. 그리고 그 정치적 기반 누가 마련해 주냐? 역설적으로 영조와 정조가 마련해 준 거야. 그래서 영조와 정조 때 중앙 집권화 강화 정책을 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권력을 중앙으로 집중을 시켜 놨죠. 그리고 강력한 왕권 행사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또 민간에서 이제 뭐냐면 사족 세력들이 인제 그 독자적인 권력 구조를 만들지 못하니까 사족들이 스스로 자치를 못하죠. 그러니까 인제 중앙에서 이제 통제하는 방식으로 했는데 자 이런 것들이 인제 나중에 어린 황제들이 등장하니까 어린 왕들이 등장하니까 이걸 제대로 이 시스템을 굴리지 못하는 거야. 능력이 없죠.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그걸 누가 했다? 이 외척 가문들이 거기를 인제 한 거죠. 중앙 집권적 시스템을 이용해서 오히려 수탈을 극대화시키게 된 거죠. 예. 자 그래서 인제 밑에 보면 세도 정치의 인제 정의가 나오죠. 세도 정치라는 것은 종래 일당 전제마저도 청산되고 특정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는 가문 일변도의 정치 형태로 정권의 사회적 기반이 결여됐을 뿐 아니라 분당 정치의 완전한 폐단을 의미한 것이다. 그죠. 그래서 일당 독재에 끊어서 일문 독재로 넘어가는 형태다. 그래서 유혹한 가문들이 연합을 해 가지고 한 형태다. 뭐 일문 독재는 아니면 여기 가문이 몇 개가 이제 독재를 했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뭐 일본 독재라고 이제 하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이 세도 정치 관련된 내용 그러니까 그 용어와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03년 공사 기출 문제인가 나왔어요. 예. 원래 공사 자체가 이제 시험 문제가 쉬울 때 낸 거니까 하지만 이제 쓰라고 나오면 좀 어려울 수가 있어. 세도 정치나 명칭을 쓰라고 할 때는 쓸 수 있는데
그 의미를 쓰라. 뭔가 좀 여러 가지 말이 돌죠. 뭔가는 알고 있는데 이걸 딱 정의해서 내기가 좀 어려워. 근데 이제 여기에 한 통에 있는 내용을 더 외워 가지고 쓰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죠. 근데 여기에서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정권의 사회적 기반이 기여됐다라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인제 일당 그러니까 여기에서 분당이라고 이제 할게요. 이 분당 같은 이제 애들은 학문적 기반도 있고 나름대로 서원도 있고 한약도 있고 등등도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기반이 없고 그냥 중앙에 권력을 잡고 이제 시드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앞에서 언급했던 탕평일치를 만들었던 이런 중앙 집권 시스템을 이제 바탕으로 민간의 그 지방까지 인제 그까지 가전주공을 뽑아내는 거죠, 일종의.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요. 자, 세도 정치의 직접적 계기는 그 1762년 사도세자의 사사 사건 계기로 둘러싸고 시파와 벽파의 대립을 이루는 것을 이미 마련되었다. 당시 나주개서 사건을 계기로 일당 전제의 추세를 혼재했던 노노는 제가 한번 영조의 정치때 때 영조의 시기를 4개 시기로 나눴다고 했죠. 그래서 1 기, 2 기, 3 기, 4 기인데 1 기하고 4 기는 평당적 조치였는데 특히 이제 4기때 나주개서 사건이 나요. 이게 인제 있는데 나주의 객사에 그 당시 개서가 붙었어. 근데 정확한 내용은 역사책에 안 나와 있어요. 보통 역사에서는 이 개서를 이제 기록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만 인명 게시판에서 그냥 누가 그냥 갖다 붙인 건데 문제는 인제 전후들 맥락을 볼 때 이 개서의 내용을 이제 뭐라고 이제 파악하고 있냐면 역사학자들이 뭐냐면 영조가 경종을 죽였다라는 경종 독사설 내용을 이제 적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 영조가 이제 빡친 거죠 한마디로. 예. 그래 갖고 이제 '아 자유주택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인제 분당 정치를 무너뜨리고 노론 중심의 어떤 평당 정치를 인제 하게 돼요 이 사람이. 자 이제 영조 말년에 관련된 내용인데 그래서 하여튼 나주 개서 사건을 계기로 일당 정지와 추세를 헌재한 노론은 영조 25년 이래 대리청정을 해왔던 세조가 소론과 남인과 가까이 하자 세자를 이제 모함해서 사삭했다는 거죠. 그래서 세자가 몰래 이제 병력을 키워 가지고 뭐냐면 영조를 인제 죽인다라는 영모 사건 같은 거 있죠. 예. 근데 모함이라고 하는데 해경공시 그 뭐냐 한중를 보면 세자가 어 군대를 이끌고 자기 인제 사병 집단을 이끌고 영조를 죽이려고 가려고 하다가 돌아온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모함보다는 좀 팩트에 좀 가까운 것 같아. 그래서 인제 있고 하여튼 그래서 인제 세자를 인제 영모죄로 인제 죽였죠. 뒤주에 갇혀서 죽였잖아요. 자 이를 놓고 이제 세자를 동조하는 시파하고 그다음에 그 죽음을 당연시하는 벽파가 분열되었다. 이때 시파는 세자의 외척이었던 홍보안을 중심으로 하였고 벽파는 영조의 외척이었던 어 구 김규 김 그러니까 김규규를 중심으로 했다. 예. 기자죠. 김기규. 예.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있는데 결국 이 분열은 외척과의 대립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있고요. 자 그래서 그 시파와 격파의 대립 속에 싱겁게 왕위에 계승한 전조는 세손 때부터 자기를 보호해 준 홍구역을 크게 신임했고 그래서 이제 정조 초창기 때는 이 홍구역의 위주에서 많이 정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농단을 했죠. 물론 제거당하긴 했지만. 예. 그래서 이제 즉위 후에 도승지에 임명돼요. 도승지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그 비서실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승조원에서 인제 보면 제일 승지라서 육승지가 있거든요. 육승지를 총괄하는 사람을 도승지라고 하는데 오늘날은 대통령 비서실장이라고 이제 총괄하는 사람이 비서실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도승지에 임명하여 한동안 정권을 위임하였으나 이때 이미 세도 정치의 조짐이 나타났다. 그러나 정조는 꼭 친정 체제를 이제 수립하고 따라서 홍구의 세대는 일시 형사에 끝났으며 이후의 왕권 강화로 이제 시파 벽파 도입은 포괄되지 못하였다. 자 정주와 승화와 함께 왕권이 급격히 약화되면서 이에 따라 영종조 때 강력한 왕권 아래에서 숨을 죽이고 있던 정쟁은 다시 시파와 벽파의 대결로 포괄됐고요. 정조는 나이 어린 순조의 직위를 눈앞에 두고 아직도 왕실의 외척으로서 강건하게 남아있던 벽파 세력을 의식하여 시파였던 김조순에게 이제 왕을 보좌도 유명했다. 그래서 이 김조순이라는 인물이 상당히 유명하죠, 이 사람이. 이 사람은 그 당시 이제 누구야 정조가 아꼈던 인물이에요. 예 아꼈던 인물이고 그다음에 초계 문신제도 있죠. 초계 문신제도를 통해서 정조의 어떤 친위세로서 인제 이렇게
등용했던 인물이죠. 이 총회문시도. 그리고 규장각 출신이야. 그래서 뒤에 이제 보면 규장각이 원래는 이게 개혁 정치의 상징이었잖아. 근데 김조순이 이제 규장각을 이제 그 나중에 세도 정치 때 정치 권력의 기반 삼음으로써 어떤 문제점이냐, 외척 세력의 어떤 근거지가 되는 거야. 개혁이냐 외척 세력이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순조가 이제 즉위하니까 이 순조는 어릴 때 즉위했기 때문에 저 영조의 이제 뭐냐면 부인이었던 정순왕과 집권하게 되냐. 근데 이 정순왕후는 이제 벽파계 집안 출신이에요. 그래서 수렴청정을 이제 맡게 됐는데 그때 이제 벽파가 시파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 천주교를 이용했죠. 시파가 이제 그중에 남인들이 있고 남인들이 천주교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이구나. 천주교 신자가 많죠. 그걸 구실로 해가지고 이제 일으킨 게 신유사옥이다. 그래서 신유박해는 단순히 종교적 박해가 아니라 일종의 정치적 목적에서 일으킨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가운데 이제 김조선이 순조의 국공 장이 됐죠.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에 순조가 이제 즉위하면서 즉위한 게 이 사람이 순조가 어릴 때는 모르겠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제 직접 이제 통치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순조가 친정하면서 김조선을 중심한 시파 세력들이 권력을 장악하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김조선은 순조의 국고 그래서 국왕의 장인이 되어 자신의 정치 기반을 마련데 성공했고 수련천전이 끝난 후 왕위 친정이 시작되면서 벽파를 압도하면서 이게 이제 안동 김씨세력이죠. 그래서 안동 김씨세력의 세도 정치가 행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김준수는 좀 개인적 캐릭터가 좀 강한 인물인데 이 사람 자체가 좀 머리를 잘 썼어. 이 사람이 상당히 뭐냐면 좀 몸을 많이 숙였어요. 우리가 이제 세도 정치를 하면 부정부패하고 뇌물도 받아먹고 막 큰 소리 치고 행패도 부리고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데 김조선 그렇지 않았어요. 상당히 겸손하게 살았던 인물이고 항상 머리 숙이면서 조심조심하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뭐냐면 사람들 견제가 좀 안 했던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권력은 다 김조선한테 집중되는데 김조선은 이제 다른 권력자와 달리 상당히 겸손하고 그다음에 또 겸약하고 뇌물도 안 받아먹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김조선이 권력에 집중되는 형상을 잘 인식하지 못했던 거죠. 근데 김조선은 그렇게 지냈는데 그 아들과 그 손자는 아니죠. 그 아들과 손자 때 들어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본색이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이 김조선이 만약에 초창기 때부터 막 자기가 뇌물 먹고 뭐 했고 했으면 권력 기반이 확립되기 그 사회 그러니까 권력 기반을 다지기 전에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됐어요? 금방 공격을 받고 이제 뭐냐면 물러났을 텐데 그게 아니라 권력 기반을 확립할 때는 김조선 상당히 머리를 숙이고 있다가 나중에 아들과 자식 때 돼서 본격적으로 이제 본색이 드러났다. 물론 김주선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했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순조의 뒤를 이어서 헌종이 즉위하니까 이번에 헌종의 외적이었던 이런 이제 풍양조씨 세력들이 이제 등장하죠. 조윤영을 비롯한 풍양조씨 세력들이 세도가 한때 넘어가긴 했지만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주의할 거면 현종 때 풍양조씨가 문역 힘이 강했긴 했지만 그렇다고 안동 김씨 세력들이 다 죽은 건 아니에요. 약간 비등했다 이렇게 보면 돼요. 비등했다. 게다가 이제 다시 안동 김씨 세력들이 이제 권력을 잡은 게 철종이죠. 예. 그래서 철종은 이제 앞에서 얘기한 그 당시 영조의 이제 그 뭐냐 이복 동생 있죠? 예. 은원군 있죠, 은원군. 은원군의 손자라고 보시면 돼요. 은원군이 이제 사사된 후에 정계대원군이 이제 그 당시 강화도에 쫓겨났고 그 강화도에 태어난 게 철종이죠. 철종. 자, 하여튼 그래서 이 철종 안동김 시댁과 또 외적 관계를 맺으면서 또 안동김 시댁도 적극적으로 이제 등용했죠. 그래서 이제 이때 안동김 시댁들이 절정에 이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순조, 현종, 철종의 이제 그 3대 60년 동안 그 세도정치 아래서 왕정과 왕권은 명목에 지내지 않았다. 하물며 종씨의 저치는 말할 나위가 없었고 이들은 안동 김씨의 눈치를 보면서 지내했고 때로는 김씨 일족을 공박하는 종씨 있기도 했지만 꼭 처형되거나 유배를 당했다. 자, 이런 형세에서 일반 양반들이 신세는 더욱 비참했다. 이제 정권은 일개 왕실 외척의 사유이 되었고 유교적인 양반 관료 정치는 파탄의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자, 일당 전제가 들어서면서 이미 그 폐단이 문제가 되었었던 과거제는 이에 이어 더욱 문란되었다. 당시 이제 신분제 변동 속에 과거 응시자에 대한 신분적 제한이 무너져 있었는데 이제 세도주차에서는 급제자가
남발, 뇌물의 성행, 연출에 의한 급제 등의 온갖 비리가 성행했다. 그래서 19세기 때 과거제도는 실력을 보지 않죠. 그냥 이제 세도 정치가들이 이제 말 그대로 이름만 쓰고 딱 던져놔도 합격인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뜻 있는 사람들은 이제 과거제 그 시험을 안 보죠. 예. 정부에는 몰락 양반층이나 지식층의 불만을 완화하고자 부정을 무시하고 수시로 과거를 시행했지만 유능하고 뜻 있는 학자들은 이를 외면했고 과거제의 문란과 함께 간직 매매도 행해졌어요. 예. 그래서 이제 비변사에서 이제 지방 수령의 인사권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당시 매간 매직을 하게 되고 돈을 주고 이제 간직에 진출한 사람들은 어떻게든 그 뭐냐 지방민을 뜯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수령이나 상리들이 직접 가서 인제 직접 징수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죠. 예. 자 하여튼 그래서 매간 매직을 통해 간직을 차지했던 사람도 자연히 온갖 수단으로서 축제를 열어 올렸으며 일반 농민들의 피해는 말할 것도 없이 없고 분홍이나 상인, 수공업자 수탈의 대상이 되었다. 그래서 예전에 인제 요 부민들은 나름대로 18 세기까지만 해도 나름대로 작부제한에서 나름대로 좀 약간 특권을 누리고 있었는데 19 세기 들어가면 수령과 그 당시 그 향리들이 직접 징수를 하게 되면서 뭐냐면 그 작부제를 통해서 인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특혜들이 없어졌잖아요. 이들도 이제 뭐냐면 노부민층들도 수탈의 대상이 되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정부의 이러한 정치 사회 안맥상에 대해서 속수무책이었다. 다만 암행어사를 파견하여 수령이나 서리대 부정, 탐막을 적발하기도 하였지만 근본적인 체제적 모순에 비롯한 구조주의의 이러한 일시적 조치는 척결될 수 없는 것이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19세기 때 조선 사회는 정치, 경제, 사회, 사상 등 모든 면에서 기존의 체제를 청산할 단계에 와 있었다. 그러나 당시 지배층의 일시적인 미봉체의 급급할 뿐 어떤 근본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민중대 대대적인 폭력 항쟁이 일어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이렇게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세도 정치 때 정치 상황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좀 봤고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수치지의 문란, 삼정의 문란이잖아요. 자, 요거 이제 보기 전에 잠깐 시민한국사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488 페이지 잠깐. 음. 이게 아니네요. 요게 아니라 이거 좀 이따 읽을게요. 예, 제가 실제 분량 끝나고 할게요. 그게 얘기 맞는 것 같아요. 자, 삼정의 문란 관련된 내용 볼게요. 그래서 이제 삼정의 문란은 이제 뭐냐면 임수농민분기 뭐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죠. 자, 세도 정치는 사회 경제적 모든 부분에서 극심한 부패를 야기했는데 그 지략적 표현이 정정, 군정, 항곡 이른바 삼정의 문란이었다. 삼정은 국가 재정의 근원이 되는 동시에 농민 생활의 절대적인 부담이었는데 이들 수치제도의 문란으로서 조선 후기 때 동역해 했다. 조선 후기 사회를 동역해 했다는 거죠. 먼저 정전. 일단 여러분 뭐 다 아실 테니까 먼저 있는데 정전은 뭐예요? 전세제도죠. 군정은 이제 군역 관련된 내용이고 한적은 한국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예. 자, 한번 정정을 보면요. 정정은 토지를 대상으로 각종 세를 징수하는 행정을 말한다. 따라서 정정은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토지에 대한 결수 파악이 필요하고 세의 부과에 공정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이제 숙종대 양전 사업이 전국적인 규모로 행해진 바 있으나 그 외엔 지역에 따라 부분적 양전 행해졌을 뿐 전국적으로 제대로 실시되지 못했거나 토지 개수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므로 정전의 수치는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건국대전에 보면 20 년마다 양전 사업을 하게 돼 있어요. 원래 원칙은. 양전 사업, 토지 조사 사업을 하고 나서 토지 대장 양안을 만들죠. 그 양안에 입각해서 세금을 걷는 건데 지세를. 근데 이건 원칙일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예. 왜냐면 이게 하려면 돈이 많이 들거든. 예. 그래서 인제 주로 인제 50 년, 10 년, 100년 이렇게 인제 하거나 하더라도 전국적인 차원보다는 지역적인 부분적인 차원들에서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전이 제대로 안 되니 양안을 제대로 만들 수 없고 양안을 만들 수 없으니 뭐예요? 예. 이게 지세를 거둘 수 없죠.
그러니까 인제 또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자 이제 뭐냐 비총재 같은 것들이 나타나죠. 그냥 지역 할당제에 예 따라서 인제 거는 거죠. 자 뭐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인제 18 세기 말 이후에 공방전이나 간두정 같은 면세지와 진앙지와 제해지 등 토호들의 탈세지가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하였고 따라서 이제 가세지는 자연히 감소할 수밖에 없었다. 양안도 안 됐는데 여기에다가 인제 면세지 뭐 탈세지 이렇다 보니까 가세지는 줄어들 수밖에 없죠. 자 이에 따라 정부는 재정적 기반을 축소에 따른 재정의 감소를 방지하고 일정한 전세를 확보하기 위해서 정결수의 순환을 총액제로 운영했다는 거죠. 이걸 이제 비총제라고 하죠, 비총제. 그래서 18 세기 때는 인제 전세는 비총제, 그다음에 한국은 한총제, 그다음에 군정 군천제 이렇게 인제 하는데 총액제가 이제 문역 군천제 같은 게 조선 전기 때부터 행해졌어요, 이거는요. 자 하여튼 이런 비총제와 정총제, 군총제를 총액제라고 한다. 이 총액제는 공통적으로 뭐냐면 액수를 중앙에서 미리 정해 놓고 지방이 할당하는 거고 어떻게하는 지방은 그 할당량을 맞추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정부는 안정적인 세수입은 확보할 수 있어. 근데 문제는 총액을 결정할 때 지방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무작위로 이렇게 정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 예. 자 그러나 이러한 총액제 실시에 따른 필연적으로 정결세를 준수하고 그다음에 지방 간화 및 그 당시 양반 관료 항리들의 농민 수탈이 강화되었다. 자 이 정결세라는 것은 이제 전세 이제 결을 어떻게 그러니까 전세를 어떻게 매길 것인가 그거인 거죠. 요게 문맥상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실제 정주행 운영은 남진 가징이 일반화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갖고 이제 이런 거죠. 이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건데 비총제 실시할 때 그 당시 이제 총액을 먼저 결정하잖아요. 재총하고 그다음에 결총. 이렇게 이제 했는데 결총하고 재총할 때 결총수를 높이고 재총수를 줄여 버리고 이제 내려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흉년이 들어도 이게 재총 액수가 적다 보니까 어떻게하면 이게 결총을 이제 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땅은 이제 없고 재해지는 많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백지징세. 소득을 이제 조작해 가지고 인제 세금을 걷는 거죠. 없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거나 땅이 있다는 식으로 그다음에 품질이 낮은 땅을 좀 높게 평가해서 이제 또 걷거나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 일어난 거야. 예. 그러니까 이하에 이제 실제 정제의 운영은 난징과 가징이 일반화됐고 종래 법제상은 토지 일결당 부과된 세액은 사두 그러니까 사두에서 육두죠. 영정법에 의하면. 그러니까 대동리 12기, 12두, 삼수세 1두 2승 등 전 3세 외에도 결작 2두 그 외에 부가세를 해서 22에서 24두였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그러나 중앙과 지방 간청에 에서는 세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각종 부가세와 수수료 등 40여 종에 이르는 잡세를 거두고 있었으며 그래서 그 당시 개판에 오르지 않는 이제 포함해 실제 토지세는 총계가 미 60대 80대에 이르고 19 세기 말에는 세목보다 더 증가해서 총 100종에 이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제가 이제 말을 잘못했는데 정결세를 전세가 아니라 토지에 걷는 모든 세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 당시 원래 이제 정규 전세도 있고 근데 이제 도교가 됨에 따라서 그 당시 이제 많은 세금도 이렇게 됐죠. 원래는 이제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이제 예전에 대동법 같은 것들을 시하면서 해 가지고 이제 대동리도 이제 어 포함해서 걷죠. 결을 다니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포함분 떼먹은 부분도 이게 걷고 총액제에서 부족한 부분도 요게 걷고 등등 해 가지고 모든 토지가 이제 토지의 결수를 기준으로 이제 걷잖아요. 그러니까 요 관련된 내용이야. 그래서 이제 요게 걷다 보니까 토지의 도교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명목으로 인제 예전에 인제 전세뿐만 아니라 예전에 인제 호라든지 그다음에 헌물로 걷었던 세금도 다 세금으로 이렇게 토지에서 걷고 부족분도 토지에 걷고 등등 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토지에 걷는 세목들이 점점 늘어났다는 거죠. 예. 거기에다 이제 여러 가지 가점주고도 긋고 자 더욱이 토지세는 토지에 수한 전주에 부과되지만 실제로는 지주에서 소장민들이 세를 납부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일반 농민들의 고통이 급증했다. 예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밖에도 관리는 음성적 백지 징세라 해서
항모제의 세를 거두고요. 예, 그다음에 도교지라고 해서 이제 독일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독일은 그 세금을 어디에 걷는 거예요? 결에 걷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그중에 이제 포음분이라 갖고 그 당시 서리가 사용한 공군이나 군포를 미봉하기 위해서 이게 일종의 떼먹은 거죠. 유용하고 행령한 부분을 포음이라고 하는데 요것도 도교에 걷어요. 예. 그래서 이제 도교에 걷는 세금 중에 하나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예. 그래서 정액 이상의 세를 정교에 부과하는 등 뭐냐면 온갖 비리를 장애하여 정적이 극히 물려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세금을 뭐냐면 토지의 도교에 집중해서 걷고 이렇게 내는 세금을 결세라고 하죠. 결세.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이건 제가 제 예전 강의 시간 때 좀 설명했으니까 그거 참조해 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꼭 군정은 정남의 1인에 대해서 군포 1필씩 징수하는 행정이었다. 당시 포 1필의 공정강은 미 6도였으며 1결당 4도의 전세보다 많았으니 가령 한 가오마다 정남의 3인 군포 3필, 그러니까 미 18도를 납부했으므로 그 적은 액수는 아니었다. 게다가 이것마도 이제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고 무력한 빈민도에 가중됐다. 그래서 이것도 군총제의 문제점이 됐죠. 군총제는 원래 그것 때 또 이제 뭐냐면 부족하면 또 지역의 할당에 대해서는 무조건 걷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군총제 관련된 내용이 이게 쭉 밑에 있는데 한번 볼게요. 자, 우선 군에게 남설로 그 부담이 증가됐다. 중앙정부에서 설정된 군액과 국문 외 다른 왕원에서 설정된 군보와 의 명세가 숫자가 날로 증가됐으며 숙종초에는 숙종조에는 30여 명의 그 군총이 군역법 실시에서 1750년 영조 때는 50만 명 늘어났고 자 이렇게 고정된 군총을 거울당 일정에 뭐냐면 군역을 배분하는 납부하도록 했는데 반면에 양역 부담자도 점차 줄어들게 됐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 가지 명목으로 빠져나가죠. 특히 유아코 같은 것들은 이제 많이 빠져나가면서 이제 문제가 된 건데 자, 군포의 부과는 양전에 대한 정확한 파악 위해서 행해져야 했는데 당시 신분제 동요와 붕괴 등은 양인에 감소하여 공정한 배분이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이다. 자, 일부 양인 신역자들은 경제적 불이용해서 신분 상승을 꾀했고 한부 양국을 등록하거나 혹은 간청에 사무소를 편입해요. 세력이 있는 이제 사대부에게 투탁하는 방법으로 피하겠으며 그다음에 그러니까 사무소이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원래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이제 군역을 징수할 때는 지방의 고을의 행정기관에서 인원적으로 징수하는 게 아니라 부대에서 징수해요. 부대에서. 군부대가 있죠, 각종. 그리고 이제 또 부대뿐만 아니라 향교나 그다음 그 여러 간청에 또 징수를 해. 어.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눈치를 보는 거지. 근데 이제 이 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협상을 해. 여기에 이제 일단 납부하려면 다른 쪽에서 분포 납부보다 좀 적게 내주겠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 이제 눈치 빠른 사람들은 여기에 들어가서 하는 거죠. 다른 관청은 뭐 3필씩 걷는데 여기는 뭐 1필씩 걷고 이렇게 이제 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편입해 들어간다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이제 군포를 이런 식으로 걷다 보니까 또 부족한 세원은 있잖아요. 이게 이제 이거 어디에 플러스 알파는 또 뜯어내는 거야. 다른 명목 다른 사람한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피어가거나 절세를 하다 보니까 절세보다는 이제 감액을 하다 보니까 그 부족분들은 또 다른 사람한테 이제 뭐냐면 받아내는 방식이죠. 예.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군포액은 미리 결정되었기 때문에 지방간의 수납을 완수하고 그 외 개인적 축제를 하기 위해서 자녀 농민들에게 과도한 징수를 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종래부터 했던 백골진포, 항골정춘, 족지 인증은 양헬패다 이 시기 때 크게 되었다. 그래서 총액은 결정됐고 그리고 이제 앞에서 이제 군포는 잘 징수돼 있지 않고 그러니까 또 거기에 또 자기 또 이제 먹을 것도 먹어야 되니까 뭐냐면 벌었던 사람한테 또 걷고 이런 명목으로 그래서 이제 해서 뭐가 문제가 일어났다는 거죠. 백골진포는 죽은 사람한테 거는 거고 항구청정은 이제 뭐냐면 어린애한테 걷는 거, 족징은 가족 단위 걷는 거, 인증은 옆에 이웃한테 걷는 거죠. 자, 한국의 폐단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한국은 본래 춘군기 때 농민에게 정부 미국을 대여해 주거나 추수기 때 이제 모곡, 송실된 곡식의 원고에 10분의 1 이자를 붙여서 한수한 지르치겠다. 원래는 처음에 좋은 제도였죠. 그래서 이제 한국의 이자 수익이 중앙의 이제 주요 제조회사인데 각 간청이 한국의 총수를 늘리면서 분급력도 반유 반분의 원칙을 어기고 정량 분급하면서 증가시켰다. 그래서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이자분이 중앙재정으로 많이 들어가게 돼요, 중앙재정. 그래서 이걸 보통 이제 모회라고 하는데 그래서 처음에 일본 모회록이라고 해서 10분의 1 정도 이제 한국의 이자 중에 10분의 1 정도가 이제 중앙재정에 들어갔고 게다가 이제 3분 모회로 바꾸죠. 어 그래서 이제 중앙재정의 3분의 1이 들어가, 이 이자분에. 그러면 이 이자들은 뭐냐면 주로 지방에서도 사용하거든요. 지방에 이제 운영 비용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중앙에 이렇게 많이 이제 30% 40% 갖다 바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지방의 재정이 굽힐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걸 또 만회하고자 또 여러 가지 법정 외의 세금들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뜯어내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한국에 인제 문제점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한국이 돈이 되니까 어떻게 하든 한국을 이제 주려고 하죠. 안 받는다 해도 주고. 그리고 원래 한국은 주로 인제 분군의 반유 반분이 뭐냐면 한국에 인제 나눠줄 때 인제 한국 미드는 주로 이제 군부대에서 인제 있는 죠. 어 그래서 군 아문에 있는 거기에 이제 쌀을 나눠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군대에서 먹을 쌀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쟁 날 때 당장 이제 필요한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50%는 비축민을 만들고 전시에 대비해서 50%는 내주는 걸로 돼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100%를 항공민을 내준 거야. 왜? 이게 돈이 되니까. 예. 자, 한국운영이 9년간 영진 단위에서 총익전이 실시됐기 때문에 한국의 분배가 보이지 못했고 한국의 분국 대상자보다 많거나 한국보다는 한국 대상자가 더 많은 보험이 생겼다. 그래 갖고 인제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그래서 한국이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한국을 그냥 어떻게든 나눠 주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통해서 이자를 막대하게 걷고 그중에 인제 상당수는 중앙에 올리고 또 일부는 자기가 좀 뭐냐면 먹고 그렇게 이제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자연히 이제 한국 군급의 강제적 대여 형성이 일어났고 이로써 한국제가 부채화되면서 일종의 세금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이제 요때 한국 분급 방식도 이에 따라 토지에 부과되는 결한과 호에 부과하는 호환, 그다음에 통한, 그다음에 이제 마을 단위에 부과되는 한국에 대한 공동으로 부과되는 이한 등을 다양하게 나타났다. 자, 이처럼 다양한 형태로 운영된 한국의 분급과 수납 과정에서 감사, 수정, 항리의 농간이 심해져 이무라든지 늑대라든지 변진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이제 부정부패들이 행해지기 시작하죠. 요거 부정부패 관련된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세요. 요거. 또 왜 기억하냐면 예전에 역조선 기출문제에 요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어. 그래 갖고 좀 어렵게 나오면 용어 쓰라고 나올 수 있어. 허유가 뭐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반작이 뭐냐? 예. 이게 반작이라고 읽지 않고 번지라고 읽네요. 하여튼 그런 것도 인제 물어볼 수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요런 내용도 있고 그래서 이제 상품화폐 경제 발달과 평생에 한국의 병행된 형태로 화폐를 대하고 공을 받는 전환, 즉 한국의 대전남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공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간에서 돈을 나눠주는 거야. 그래서 막대한 이득을 챙기는 거, 이자를 높게 받아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간에서 고지대를 명분으로 해 가지고 뭐예요? 세금을 고지대를 명분,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국을 명분으로 해서 고지대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예. 자, 이런 형태들은 결국 감사, 수령, 항리대 수수료가 빠진 액수도 농민들에게 전가시키거나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는 방법을 사용했으며 한국의 허술화로 인해서 한국의 총수를 감소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이 이미 재정 수익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면서 수익 감소에 대한 부족분을 또 한국 자체 운영에서 해결했으므로 결국 농민에 대한 수탈을 강화를 이제 초래했다. 또한 한국 부담자 중에 항조사에 유력한 양반지주 투호들은 한국 부담에 벗어나고 결국에 한국 부담대 축소로 자연 농민들이 또 부담을 얘네들도 이제 뭔가 내서 이제 한국을 받아먹고 그 이자를 내야 되는데 안 내니까 얘네들 권력을 이용해서 요것을 이제 또 어떻게 하든 한총재 내 갖고 예산 채워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뭐냐 자연 농민들의 부담이 또 편중되고요. 게다가 이제 정규 이자 외에도 또 부가적으로 징수하는 수확량이 증가되면서 실제 고리대하면서 원래는 10%만 걷기로 했는데 20% 30% 이렇게 걷는 거죠. 한국의 운영은 극히 문란한 상태가 되었으며 농민들의 궁피화를 가속화시켰다. 그래서 함정문란의 부패는 어느 시기에 나타난 것이지만 특히 세도 정치 아래에서는 극심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고 이것이 포멸적으로 수령이나 아전 등의 행포와 운영상의 문제로 나타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조선 후기 때 이제 뭐냐면
조선 후기의 조세 수치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조선 후기의 조세 수치가 신분적 지지 존호제를 바탕으로 두고 운영됐음을 만미한 거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이제 삼정의 문란을 보이고 있지만 그 밑바닥에는 신분제하고 지지 존호제가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국 문제를 개선하고 한국을 비롯한 삼정의 문란을 개선하려면 뭘 또 동시에 개선을 해야 돼요. 아 눈에 보이는 부세제도뿐만 아니라 이 신분제와 지주제를 바탕으로 한 이제 그런 것을 개선을 해야겠죠. 이걸 지주제를. 그래서 신분의 지주제도가 근본적인 거고 삼정의 물론은 이제 그건 표면적으로 개선한 거고 이거 좀 기억을 해 두세요. 이게 나중에 이 삼정의 문란 때문에 이제 뭐가 일어났죠? 진주민란 같은 것도 일어났고 그때 인제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방책을 내놨는데 그 당시에는 미봉책이었죠. 근본적으로 뭐예요? 그 밑바닥에는 이제 신분제 지주전호제를 바탕으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개선해야 되는데 이 개선은 이제 빼먹었죠. 그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자 결국에 조선 후기의 경제 변동 속에 몰락하고 있었던 농민들은 정치적 혼란과 결부되면서 진행된 삼정의 문란으로 더욱 궁핍해졌다. 그래서 이 삼정의 문란 관련된 내용이 그 당시 이제 19세기 때 농민 반란의 원인과 관련돼서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19세기 때 농민 반란의 어떤 재정적인 원인, 경제적 원인이 뭐냐? 삼정의 문란. 이게 시험 문제에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파악을 해 두시고요. 그러면 이제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인증번호는 55번입니다. 예, 인증번호 55번이에요. 그래서 요걸 이제 좀 정리해서 좀 얘기할게요. 여기가 좀 약간 두서없이 쓰인 것도 있어. 그래서 여기가 정정 관련된 내용이 여기에서부터 해 갖고 이게 쭉 있는데 여기까지예요, 여기. 정정인데 여기 있고 잠깐만요. 정정이 있고 그러나부터가 여기부터 해 가지고 이게 여기 쭉 넘어가서 어 군포 관련된 그 전 앞에까지죠. 예. 여기까지야.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정결 그러니까 정정에서 토지세에 관련된 내용인데 그 당시에 도교다 형상이 일어났잖아요. 그이 도교다 형상 때문에 이제 예전에 전세 외에도 예전에 전세는 당연히 정정에 걷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군포에 걷는 세금도 이제 일부 왜냐면 정결화됐고 이거. 그래서 인제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그 대동세도 이제 정결화됐잖아요. 그래서 인제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인제 세금이 또 걷고요. 그다음에 거기에다 이제 포옹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총액제 나중에 부족한 부분도 이제 정결로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도교다 형성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런 걸 총칭해서 보통 인제 세금을 토지에 걷는 것을 다 통칭해 갖고 정결세라고 이제 얘기하거든요, 정결세.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이에요. 예. 도교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세금이라든지 포옹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총액제의 부족한 부분을 다 걷는데 이걸 정결세라고 이제 얘기한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요. 예. 그리고 인제 이런 내용들 좀 보시면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있고 여기 밑에는 부터 해서 이게 군정 관련된 폐단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군정해서 군정 내용이 있고 어 그리고 그 뒤에 이제 한국 관련된 내용이죠. 예. 이렇게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삼정의 문란의 어떤 근본적 원인 관련된 내용이 여기까지 있죠. 예. 요런 것도 인제 있고. 그래서 정정 관련된 부분하고 정결세 관련된 내용이 좀 약간 합쳐져 있어 갖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그래서 여기는 1 번부터 해 갖고 여기까지는 도결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요 도교를 했기 때문에 결세는 결가라고 해 갖고 이제 단위로 센 건데 요 부분 나중에 제가 그전인가 하여튼 다른 강의 시간 때 얘기를 했으니까 그거 참조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해서 그 당시 이제 19 세기 밀란의 원인이 되었던 삼정의 문란의 인제 여러 가지 인제 부착과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얘기했고요. 그리고 인제 여기 보면 농민의 동태와 이제 홍경내란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볼게요. 요거는 시간이 좀 많이 지났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내일 할게요, 요 부분은. 예. 오늘 강의 들으 수고하셨고요. 예. 내일 부분에 이제 내일에 여기 뒤에 부분을 다시 하겠습니다. 예.